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놓고 격돌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입니다. 운명의 제2라운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인데요. 필승을 위한 양측의 꼼꼼하고 치밀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열릴지, 그리고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손수호 변호사님께 우선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 부의심의위원회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로 넘길 건가 말 건가 그런 네. 거는데 지금 소식을 보니까 2시께부터 시작은 됐다 그러는데 네.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사실 방송에 나와서 경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거의 안 해본 일 없게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이 사안은 사실 좀 저 역시 낯섭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직접 해본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얼마나 걸릴지 사실 가늠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네. 이 사안의 성격 때문인데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한 건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 또는 회계 관련된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떠한 안건이고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만 해도 그 서면으로만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오늘 이 부의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이 위원들 네. 이제 검찰시민위원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안의 어떤 사회적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세한 명단은 비공개이긴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택시 기사, 일반 회사원,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지금 좀 나눠서 봐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 일단 지금 하는 단계는 검찰 시민위원 중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이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보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법적인 지식을 상당히 좀 충실하게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의 결정이 나서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 열리고 있는 네. 부의심의위원회처럼 네. 일반 시민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검찰 시민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이제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이 운영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또 추천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 또 일반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그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법률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네. 이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삼성 측 양쪽에서 나와서 설명하지 예. 않지 않습니까? 네. 서류가 30쪽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네. 그걸 읽고 과연 수사심의로 보낼까 말까 결정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네, 특히 지금 오늘 열리는 거는 이제 그 구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30쪽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절차를 통과해서 실제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때는 이제 의견 진술이 가능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0쪽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상 분량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규정상. 예, 그런데 오늘 과연 이 30쪽으로 요약한 걸 가지고 판단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각자의 주장을 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증거 없이 주장만 가지고 양쪽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제도의 취지를 뭐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계는 충분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열리는 위원회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는지부터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대검 예규인데요. 네. 심의 대상이 무엇인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데요. 이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 사건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게 있느냐. 그렇죠. 당연히 이거를 네. 판단해야 된다. 적합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 것 첫 번째 수사 계속 여부, 그다음에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또 기타 이제 검찰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약간 다른 게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도 안 했고 아직 불기소 처분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제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그 사안들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다. 네. 예. 증거도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 지금 재판 받고 있다. 따라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 앞서 그 한 단계 전에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짐작입니다만 예. 이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검찰은. 네. 소 교수님, 뭐 네. 검찰은 당연히 오늘 이제 부의심의원에서 서류로 무슨 수사심의원을 가느냐.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해서 증거도 여기 있다. 이렇게 당연히 할 텐데 그럼 이제 삼성 측에서는 아니다. 수사심의원에서 꼭 가서 좀 전문가들의 일반인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왜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삼청 측은 지금 주장하고 있나요? 삼성 측은 뭐 그 수사심의위원회 진행했을 때 잃을 게 없는 거죠. 지금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요, 예. 한 45.2%, 44%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 기소를 자신이 기소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통해서 뭔가 이 법감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운이 좋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삼성의 어떤 무혐의가 밝혀졌을 때 뭐 권고를 해가지고 기소하지 마라 이런 권고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게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그 상당히 이제 검찰 측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이 노리는 게 사실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호소를 해서 그 기소를 이제 무산시키려고 하는 게 최종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시점에서 무슨 결과를 예단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런 삼성의 전략을 검찰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사실 짐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삼성 측이 이런 신청을 한 후에 거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예.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첩보를 듣고 삼성이 부랴부랴 이 절차 신청을 했다는 해석도 있고 예. 또 반대로 삼성 측이 이렇게 우회해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했다는 이야기가 또 검찰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이 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진실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또 둘 다 동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법률가의 판단과 또 일반 시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즉 법률가들은 본인의 어떤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리고 그 자료와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뭐 어떤 게 더 옳은지를 떠나서 아무래도 그 객관적인 증거보다도 또는 증거에 더해서 감정이나 예. 또는 여러 가지 여론에 좀 좌우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검찰이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법의 활로를 좀 찾아보는 시도로 보이고요. 또 삼성 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신청을 하면서 기소 불가능한, 공소 제기 불가능한 사안인데 면피성으로 공소 제기하는 거를 막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즉 수사를 다 했는데 공소 제기 못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냥 덮으면 여론에 또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비판의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면피성으로 공소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된다.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그 부분이 네.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면피성으로 할 것 같아서 막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이 기소가 돼서 어쨌든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 재판이 너무 어려운 재판이에요. 양도 많잖아요. 회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집니다. 또 불구속 재판하면 길어지죠. 그러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경영상의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무죄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삼성 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이거는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의 큰 건인데 네. 그동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건 네. 총 뭐 8건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번 삼성처럼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를 받은 게 좀 있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은 없지는 않습니다. 어. 이 운영 지침이 이제 2017년 12월에 제정됐고요.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8건이 있었다고 알려지죠. 예.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제 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이제 안근태 국장. 예, 네, 네. 예, 안태근, 예, 네, 안태근 안태근 전 국장. 국장인데 네, 안태근. 이제 네. 후배 여검사 관련된 네.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때 그 당시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제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결이 있었죠. 물론 그 후에 재판 결과는 다릅니다만. 그리고 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때 그 소방서 지휘관 2명이 이제 업무상 과실을 범해서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불기소 권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아자동차 불법 파업 사건에서도 업무방해 여부, 기소 여부가 또 논란됐는데 그때는 또 기소 유예 의결이 있었고 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예.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의결 결과에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아니면 오히려 검찰에서도 이 결과를 이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그 부의 결정이 나오면 예.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소집 결정이 나오면 소집 요청이 소집, 있으면 예. 소집하여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네. 그런데 그렇게 소집해서 위원회, 현안위원회 등이 열린 경우에는요. 그 결과는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규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임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네. 존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은 존중해서 그 결과대로 따랐습니다만 의무는 아니다. 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뭐 여론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건 별개로 다른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긴 하죠, 법적으로. 근데 또 여론을 또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이 검찰의 자기 반성 차원에서였습니다. 과거의 강압적인 수사라든지 네. 기타 뭐 재심 결과, 뭐 판결 결과가 바뀌는 사안들을 통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 기소 재량권이 이제 상당히 견제를 받고 비판받았거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개혁으로 한 게 이 제도예요. 발목을 잡고 있네요, 검찰이.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이제 나온다면 어찌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한 순기능이라도 할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서지영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절차는 그런데 삼성이 얘기한 이게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제 의견을 받아본다는데 그럼 삼성의 그 주장의 근거는 지금 뭡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되는 건이다 이건. 그 삼성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그 회계 기준 예. 그걸 강조하고 있죠. 회계 기준대로 정확히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바이오젠하고 합작해서 만든 게 이제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의 이제 자산 가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제이모직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어떤 합병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법적인 이슈죠.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조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측이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주식을 매수할 때 시가보다 그 보통 그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익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오젠이 그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바이오 에피스의 그 어떤 그 미래 가치가 불확실하니 네. 콜옵션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회사고요. 그 이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불확실한 벤처 회사와 합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콜옵션 가치가 실질적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 5만 원 플러스 그 기간 이자라고 그래가지고 행사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콜옵션을 갖고 있게 되면 회계상으로 이제 기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종속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관계사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종속사는 이제 배타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회사일 경우에 종속사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배타적 지배권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지분이 50% 이상을 다른 어떤 거래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보통 관계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애초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이 해당 에피스의 지분 90%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속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2015년에 그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부득이하게 시가 평가를 하다 보니 4조 5천억의 이익이 난 거를 이제 회계에 반영해서 결과적으로는 2016년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고 상장도 하게 됐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지금 예. 말씀하신 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냐 종속사냐 4조 5천억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콜옵션 있느냐 없느냐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일단 복잡해서. 삼성이 네. 노리는 내용도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린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네. 삼성이 의도하는 내용이 그런 건데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 테크니컬하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시시비비 따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쟁점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시민단체나 그 주장하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느냐. 삼성이 일단 기업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잘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보통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준비가 많이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수사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뭔가 유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거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좀 이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 심의위원회 열리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 관심 많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성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개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의 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계기를 그거는 이제 그 예. 기소가 안 되고 괜찮아야 올라가는 거지. 오히려 기소가 만약에 삼성의 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삼성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거든요.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청회 형태를 거치든 수사심의회 형태를 거치든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검찰의 수사 기록도 뭐 20만 쪽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사심의위회가 열린다고 해도 단시간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좀 의문도 드는데요. 이제 법조계에 있는 제가 예.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사건을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히 처음부터 쭉 보지 않으면 사실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법조인이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따라서 법률가가 아닌 이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관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사전 재판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이 규정 운영 지침 1조의 목적이 예. 있는데 이 지침 목적이 이렇습니다. 예.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견제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 결과가 이제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최종 결정, 최종적인 판단과 부합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네. 분석보다는 그 검찰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걸러보자. 그렇죠. 이런 예, 거라 이거죠. 애초에 제도의 취지가 그런 측면에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뭐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되고 이번 건이 일어나면서 삼성의 이런 어떤 오너 리스크라든지 기업의 영향, 뭐 주가 영향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주가로만 보면은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서도 오너가 그동안에 이제 법정 구속되거나 이제 구속 그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주가는 사실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차이점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일단 시가총액이 큰 금액일수록 큰 종목일수록 오너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대규모로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가가 만약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애초에 이제 보통 연초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을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기관 투자자들이 정해놨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주식 투자 비중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 주식 가치라는 거는 오너 지분이죠. 오너가 사실은 말 그대로 뭐 지분이 지금 재산이 뭐 2조 원이다, 5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식 가치거든요.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오너가 사실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룹의 재무팀에서 주가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 견인을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16년도인가요?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법정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최태원 회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SK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견인됐죠. 그런 요인이 사실은 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요인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그 이미 우리나라 그 대체적으로 오너에 대한 그 국민적 시각이 경기가 어려울 때 과연 구속시켜야 되느냐. 뭐 일단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사실은 크게 이제 변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잠깐 반등하거나 반락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큰 영향 안 받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삼성의 오너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셨는데 지금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 상황들 또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오너의 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이 예.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정도면은 예.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받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CEO 시장이라 가지고 그 CEO가 어느 기업에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오너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 리더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고요. 특히 1세대, 2세대 오너일 경우에는 본인이 자수성가한 CEO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있는데 대부분 3세대 그 오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죠. 그럴 리더로서 자격이 검증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의 경영 어떤 능력이 얼마나 검증됐는지는 아마 시장에서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네. 우리 국내 시각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각도 굉장히 관심인데 네.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절차 있잖아요. VC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게 네. 다른 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다른 나라 네. 외국의 경우가 그 각 국가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주요 국가 중에는 심지어 검사장을 투표로 뽑는 국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일반 그 여론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장단점은 다 따로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외신도 특히 삼성 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수사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만 네. 삼성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은 세계 경제와도
이제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외국에도 굉장히 큰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일단 어떻게, 네.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좀 시간을 번 거 아니냐, 상당히 다행스러운 결과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와 함께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오늘 확정된 그 최서원 씨의 그 유죄 판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재판의 논리적인 귀결에 따르면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공유한 게 이재용 부회장 등입니다. 예, 예.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오늘로서 최종 확정이 됐다면 뇌물을 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데 유죄 판결이 큰 이변이었으면 나오겠죠. 다만 중요한 건 형량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시는 이제 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네. 그런 그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준법 의지를 보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재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징역형을 아니면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재판도 남아 있고 또 뭐 오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수사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삼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의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최서원 씨 건은 이번에 이제 결정된 우리 이재용 부회장 건은. 네, 최서원 저는, 씨는 네, 대법원에서 확정이 네, 됐고 확정이 오늘 됐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파기환송심이 열리고 환송, 있는데 그 파기환송심이 열린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뇌물 공여 사실은 사실 어느 시점에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부의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이제 고대할 텐데 그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운명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움직임을 보일까요? 기업 차원에서는. 예, 뭐 기업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그 구속 CEO 됐을 때 그 예. SK 같은 경우 2016년이라고 그랬는데 예. 201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거 잠깐 정정하고요.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뉴 삼성이라는 거를 이 기치를 이제 내세우고 있죠. 이제 삼성의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제 대국민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상황이 이제 그 원하는 계획대로 나가지 않는다 해서 철회하기는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뉴 삼성의 기치를 가져갈 것 같고요. 자,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대국민들을 통해서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얼마나 이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여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회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는 거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 무혐의를 이제 입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국민들 정서가 지금 그 삼성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측면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오너의 어떤 부당한 어떤 범죄 사실 그거를 사실은 이제 뭉뚱그리는 거가 사실 좀 가장 걱정거리거든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민들께서도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용 그 본인이 삼성은 아니다. 그게 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서지용 상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